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6월 들어서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포인트를 넘긴 후에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하반기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게 할 유망 섹터는 어디일지 다양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수익률은 물론이고 지난 5월 한 달간의 주가 상승세로도 주목해 볼 만한 K엔터주를 빅4 엔터사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급증한 K엔터의 매력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반기 증시 전망은 어떤지 세 분의 엔터 산업의 전문꾼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2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2. 네, 오늘 증시도 빨간불이 반짝거렸습니다. 이 서머 랠리가 시작됐다는 느낌 속에 6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산업에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이 돌아왔는데 이 다른 산업, 특히 K엔터주는 어떤 상황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엔터의 매력과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국내 빅4 엔터 산업의 강점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반기에 과연 K엔터주가 지속적으로 약진이 아니라 강진을 할 수 있을지 이 걸그룹의 미국 공략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하반기에 K엔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 K엔터주가 상당히 약진을 많이 했었는데 6월 달 들어서 조금 조정을 갖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 SM의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빅뱅의 G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만료 등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현용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주가상으로는 분명 크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엑소 챔백시 이슈나 그다음에 GD 문제는 각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네. 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치화하자면 5% 미만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오래된 업력의 아티스트들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을 때 어떤 주가상의 어떤 노이즈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챔백시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챔백시가 탈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SM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로도 전이 확산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요. 코로나 직전과 다르게 직후 현재 상태에서 엑소가 S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만큼 NCT나 에스파 같은 비교적 신인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에스파 5월 초에 음반 내서 대박 났죠. 그리고 또 NCT도 솔로랑 유닛으로 쪼개서 꾸준히 음반 활동과 공연 활동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이 확산되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YG의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빅뱅의 어떤 실적 기여도 물론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인 건 맞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YG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블랙핑크가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있는데 트레저와 또 이제 올해 안에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몬스터가 얼마나 빠르게 체급을 늘려줘서 블랙핑크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좀 투자자분들도 초점을 둬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지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익 기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수 자체의 이탈은 결국 IP의 이탈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악재는 맞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구 IP보다는 이제 새로 나와야 되는 신 IP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SM도 마찬가지고요. YG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세대 교체가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프리미엄이 어디에서 나올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네. 이런 악재는 이제 조금 단기에 잠깐 거쳐가는 그런 쓴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악재라고 싶습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박주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악재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전환기에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엔터주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 엔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네. 특정 그룹, 특정 이 사람들이 뜰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럼 뭐 그 그룹이 뜨면 다시 같이 뜨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게 엔터주였는데 네. 최근에 엔터주의 성장 모멘텀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뭐냐면 어떤 이런 것에 의존하는 그 성장 곡선이 아니라 그 구조적 성장으로 바뀌었다. 네. 사실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예. 구조적 성장이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외신 그 로이터나 뭐 블룸버그 이런 친구들이 그 인터뷰로 청오면 엔터주에서 그때 질문 요소가 뭐냐면은 네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엔터가 하나의 산업군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때는 다 합쳐봐야 JYP, SM, 뭐 YG밖에 없으니까 예. 2조가 안 됐거든요. 네. 그 당시 뭐 시가총액에서 몇 년 정도였죠, 그게? 그게 한 6년쯤 6년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빅히트 엔터 지금 하이버죠. 하이버가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할 때 네. CNN의 서울지국장의 진 콕스가 이제 저하고 라이브 인터뷰를 상장하는 날 요청을 예. 하면서 예. 제가 그때 그런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산업군이 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엔터 산업은 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니라 예. 플랫폼 산업으로 바뀔 거다. 이 플랫폼 산업의 형태로 갈 거다. 일종의 기술 정서로 갈 거고 그런 구조적인 스테이블을 탔을 때는 전혀 다른 형국이 될 것이다. 지금의 엔터 산업은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네. 저는 화장품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했을 때 예. 사람 뭐가 뜰 거냐?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리오프닝 잘 되지도 않았고 중국 여전히 막혀 있고 그랬을 때 화장품하고 여행은 다 죽었는데 엔터주는 뜨거든요. 네. 그 전에 엔터는 한류만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엔터는 한류가 없어도 꾸준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었다. 그 구조는 뭘까? 그럼 플랫폼 산업으로 갔고 이미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을 좀 약간 비안드해서 네. 일종의 기술주 같은 형태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 자기 비하적인 또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엔터주가 과연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세계 글로벌의 엔터 산업의 구조 전환을 시킬 모멘텀이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4년 전인 2019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의 스타디움에 입성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과연 포스트 BTS가 나올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저랬던 것이고 방탄소년단 외에 저 정도 급의 아티스트가 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그 미국 시장에서 터프하게 개척해둔 길을 따라서 그 뒤에 이제 블랙핑크,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나 세븐틴과 같은 이제 사실 탑티어급, 탑급의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주요 음악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하고 또 뭐 스타디움급이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큰 규모의 아레나 투어를 원활하게 소화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어쩌면 미국 시장에서 주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예. 어쩌면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기억만으로도 JYP의 원더걸스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에 진출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BTS는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15년 동안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려본다면 이제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거죠. 이제 파트너사도 없었고 그냥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은 미국 시장에. 파트너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통사들이 다 있고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만 해도 리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그 유통사랑 이제 마케팅 계약까지도 같이 하면서 이 가수가 미국에서 좀 더 한 번이라도 TV에 더 노출되고 한 번이라도 라디오 방송에 더 나오도록 꽂아주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하는 파트너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졌던 점은 맨 땅에 헤딩이 아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고 조력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렇겠죠. 거겠지만요. 예.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요. 공연을 하려면은 이제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총 매출을 인식해서 이 회사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연장이 매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섣불리 그 가수에게 공연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뭐 보시는 것만 하셔도 방탄소년단이 5만 명, 6만 명 규모로 공연을 하는데 방탄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트와이스도 했네, 뭐 블랙핑크도 했네. 점점 생각하지 못했던 가수들이 미국에서 정말 돈을 벌고 있음이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뭐 30 몇 조를 갖다 투자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쪽에서는 30조 투자해서 300조를 가져가는데 왜 투자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이현지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프로모터가 존재를 해서 우리가 해외 공연하는 것도 미국 엔터테인먼트사가 중간에서 프로모팅을 한다. 방금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레나 공연의 계획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원더걸스 정도 시대 때는 하나 스타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엔터 산업은 일종의 하나의 좋은 뭐 플레이어 하나 나타났다 정도 그렇게만 인식했던 산업이었어요. 그때는 그 플레이어가 잘하면 그 회사가 뜨고 그 플레이어가 못하면 끝나는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획사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평균 5년을 짭니다. Y 플러스 5년을 짜고 그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데뷔 전부터 컨셉 잡고요. 그리고 앨범 만들고 투어 일정 잡고 5년까지 계획을 다 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실 들어오는데 최근에 그 미국 그 유니버설 사다라든지 기획사가 우리 쪽으로 조인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 그 이 엔터사들은 기획 그 플레이어가 아니고 룰 메이커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들이 짜놓은 플레이어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들이 지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켜보니까 이 한국 기획사들은 플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꽉 짜여진 룰 브레이크가 이미 룰 브레이크를 해버렸고 그러면서 룰 메이커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산업에서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룰 메이커입니다. 플레이어의 이익률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기획사들은 룰메이커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플랫폼화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좀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세는 이전의 성장세와 전혀 다른 국면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기업을 고를 때도 그런 시스템화 플랫폼화 그리고 그런 룰메이커 영향이 어디가 더 높은지를 보는 게 훨씬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방금 박주근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근데 룰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는 뭐 이런 표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천하단 말입니다. 짧죠. 그런 역사 속에서 자라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특징이지만 그러한 빠른 속도감이 글로벌의 엔터테인먼트의 룰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장이 냉정하잖아요. 언제든지 잘라버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프로모터들이 과연 우리의 이런 시스템과 전략과 기획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계속 변해야 될까? 이런 리스크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K-팝이 지금 뭐 한 최근 4, 5년간 더할 나위 없는 전성기를 이제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 J-팝도 사실 한 30년 전 정도로 이제 돌아가 본다면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어떤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확산,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좀 힘든 환경이었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좀 국한되어 있긴 했지만 한 시대를 또 풍미했었던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때랑 지금의 어떤 K-팝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의 J-팝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이제 주류 시장인 미국 시장에 많이 침투를 해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음반을 몇 장 팔면은 어느 정도 공연 사이즈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일본 돔 투어로 가자, 뭐 어디를 가자. 단계를 밟아서 미국 아레나 투어, 미국 스타디움 투어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음원 하나 나오면 금방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빌보드 200 차트에서 뭐 차트인을 했느냐, 몇 주 정도 머물렀느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그런 인기의 척도를 바로 가늠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미국을 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룰 브레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게 기존의 어떤 공식대로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반응은 보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급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속된 말로 아시아 마켓은 프리패스 개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찍고 그냥 아시아에서 원하면 우리 가줄게.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룰을 브레이크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드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K-팝이 어떤 J-팝은 어떻게 보면은 10년을 못 가고 사그라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가기 위해서 하이브를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레이블사들을 꾸준히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K-팝의 기획력과 K-팝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시에서 나오는 한국인 또는 미국인 또는 글로벌한 아티스트 군들이 그런 최대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떤 파일을 꾸준히 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이제 하이브나 JYP가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주가 지금 52주 최고가 갱신이다. 앞으로 더 고공행진할 거다. 지금 장밋빛 전망이 그냥 시장에 쫙 펴져 있습니다. 이은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계속 될 거다 보십니까? 계속 돼야겠죠. 그런데 물론 계속되면 좋겠죠. 네, 계속 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엔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엔터가 이제 구조적 성장이 접어들었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펀더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좀 더 모멘텀에 좀 더 치중해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장밋빛 흐름이 맞긴 하지만 하반기에 일부의 이제 차익 실현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보시면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앨범을 많이 팔고 공연을 많이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얼마나 K-팝 가수들이 더 침투를 할 수 있는지의 그 전망을 이제 실현화해 주는 게 올해 연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엔터는 뭐 지금이야 단기 조정이고 이건 오히려 장기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조정 구간에 접어들지 않을까. 우리 연지 연구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의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빅4라 그러면 말씀해 주신 하이브, JYP, YG, SM 이렇게 빅4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각의 지금 나가는 전략이 틀려 보여요. 하이브는 벌써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형태로 가는 것 같고 JYP는 상당히 15년 전에 실패의 쓰라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조금 그 회장의 직분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던 SM은 새로운 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각사마다 조금씩의 변화가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빅4 중에서 어떤 기업은 조금 더 나서 있고 어떤 집은 조금 조정 중이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1분기 실적만 본다면 뭐 역시 하이브와 YG의 독보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본다면 역시 하이브죠. 왜냐하면 하이브는 일단 멀티레이블을 가장 먼저 시도했고 사실 멀티레이블의 시도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룰브레이크의 독보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 같은 그룹이 나온 것도 멀티레이블 이후였고 그러니까 그 이 멀티레이블과 플랫폼 그러니까 하이브는 그 전에 BTS를 통해서 아미라는 플랫폼의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터 산업은 어떤 구조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조를 이미 맛을 본 거죠. 그 구조를 멀티레이블을 통해서 멀티화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그 구조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SM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에다가 아까 룰브레이크 말씀하신 게 이미 그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을 미국에서 만들어요. 기획 자체를 미국에서 합니다. 기획 시작부터 시작을 미국에서 해요. 미국에서 뽑고 미국에서 예. 뽑아서 하는 그 자체가 그것도 멀티레이블로.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매출은 받쳐주는 뿐만 아니라 지금은 IP 시장이 굉장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구조에서 독보적인 게 IP의 실적이 되게 좋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네. 그 이전은 사실 우리 어떤 컨텐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의 가장 약점은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도 성공했고 많이 네. 성공했지만 별 못 벌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IP가 우리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4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IP의 구조적인 어떤 안정화가 네. 매출을 굉장히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볼 때는 역시 아직까지는 하이브가 독보적이고 그 기능을 할 수 없고 나머지 그룹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특정 플레이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만 나머지 사들도 하이브 같은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발판은 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드린 빅4 중에 하이브가 제일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제일 빠르게 출발한 게 JYP였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박 대표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면 새로운 룰 브레이크나 멀티 레이블로 가는 모든 진취적인 진보적인 성향은 하이브가 다 앞장서고 있는 BTS를 중심으로 한. 그렇다 보면은 기획 단계에서 미국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는데 애초부터 이런 BTS나 하이브는 미국 단계에서 출발하는 전략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누가 이런 생각을 가져갔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그래야지만 그 리더격인 방시혁 대표나 또는 이수만 대표나 이런 리더들의 어떤 그 모습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하이브의 대표는 엔터 사업 출신이 아닙니다. 게임사 출신이에요. 게임사. 네,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구조를 잘 보면 저 기업은 엔터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IT 기업 같이 움직입니다. 플랫폼을 구성하고 어떻게 구조를 짜고 실질적으로 이 엔터 사업은 향후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라든지 웹 3.0의 개념이 도입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AI가 되면 당장 뭐가 무너지냐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실시간으로 통역이 됩니다. 그렇겠죠. 카톡으로 우리가 카톡에 만약 깔려 있다면 실시간으로 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이 컨텐츠 산업은 훨씬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은 그런 어떤 변화를 빨리 읽고 그 수장으로 게임사의 대표들 다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전구조로 빨리 움직인 거죠. 그렇네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투자를 만약에 해라 빅4 중에 제가 만약에 외국이라면 방금 그 말씀에 깊게 공감하는 이유가 NFT라든지 미래의 이 버추얼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이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하나의 멀티 레이블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점을 보고 이 하이브에 본격적인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이 빅4에도 투자를 할 그런 의향을 가질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빅4 중에서 사실은 이제 하이브가 독보적인 이제 온리원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의 존재만 보더라도 이제 그러하고 나머지 이제 후발 3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차이나 외국인 수급의 차이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 출발은 팬덤 플랫폼에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K-팝이라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각각의 활동들, 사실상 모든 활동들을 이 위버스 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딴 데 갈 생각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버스의 5월 말 기준으로 94개 팀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94개 팀요? 예, 그중에 12팀이 이제 해외 쪽이고 또 배우들도 이미 몇 명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징 서비스 아까 이제 뭐 카톡으로 실시간 뭐 언어 전환이 자유롭다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위버스 DM이라는 메시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이미 몇 명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인 아티스트들이나 뭐 또는 뭐 메이비 이제 미국 배우들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진짜 이건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이브가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도 K-팝이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또는 뭐 컨텐츠가 됐든 간에
모든 어떤 놀자의 요소들 이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의 쏠림이 하이브 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아주 중요한 재밌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놀자. 자, 여기서 놀자라고 하는 그 플라킹, 영어로 표현하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 작업에 대한민국의 빅4가 글로벌적인 룰 브레이크, 룰 세팅, 표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한한 창의력을 펼친다는 건 앞으로 이 산업군에 대한 그 가치는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제가 너무 낙관하는 건가요? 현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근데 사실 고민하는 분도 많아요. 하반기에 가면 조정 언제쯤 받을 거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기우다. 아니면 아니야. 합리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 뭐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합리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5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이제 엔터 4사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거의 7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 이만큼 올랐으면 하반기도 이만큼의 업사이드를 보고 이제 들어가야 투자자분들도 강한 베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상반기 아무래도 이벤트들이 좀 기대감도 많이 선반영된 것도 있고 네. 아티스트들이 뭐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네. 계속 주가를 끌고 갔다 보니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합리적 조정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단기로만 보시기에는 엔터 산업 자체가 이제서야 성장 초면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이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40배, 50배 너무 비싸다라는 걸로 이 산업을 덮기에는 저는 너무 이거는 단기 시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그냥 간단한 예시로도 뭐 위버스 같은 경우도 아직 구독 모델이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위버스가 이미 이제 뭐 많이 놀고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올해 3분기에는 구독형 모델이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 변화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네요. 이거를 벌써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좀 아예 덮기에는 좀 많은 변화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현지 연구원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네. 해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은 저도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제 뭐 공연 성수기인 4분기 가기 길목에 있는 3분기가 네. 조금 약한 고리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와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계절적 요인도 있나요? 3분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4분기가 공연 이제 가장 성수기이고요. 네. 좀 2분기는 엔데믹 직후에 공연 수요가 쫙 몰렸던 게 2분기가 지금 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가 계절적으로 조금 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장기적으로 원래 엔터주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한 6년 전, 7년 전 그때 이제 CNN 인터뷰 하셨을 때 그때만 생각해봐도 기관 투자자분들이 SM 20배 넘어가네요, PER. 이제 팔 준비해야겠다. 숫자가 너무 격세지가 20배만 넘어가도 이제 슬슬 팔아야 되나요? 지금 50배 넘지 않나요? 하이브는 50배가 넘죠. 50배 넘죠. 그리고 그럼 뭐 SM, YG, JYP도 평균 내면은 거의 20배 후반에서 지금 뭐 조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엔터주가 구조적 성장 초입에 있으면서 장기 투자 가능해졌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저는 음반보다는 공연 쪽에서의 상당한 성장력,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연간 약 2억 정도 되는 뮤직 콘서트 시장에서 네. 한국 즉 K-팝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본다면 올해 예상 기준으로 사실은 5%밖에 안 돼요. 이제 5% 정도. 5%면은 아직 위로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으면서 너무나 뭐 완전히 마이너한 장르는 아닌 거죠. 글로벌 시장의 5%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우려로 조정이 온다면 투자자들 이제 본인들이 각각 설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면 오히려 지금 뭐 담는 거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조정이 온다면 반드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경제를 이야기하다가 영국의 GDP가 1인당 GDP가 2배로 점프하게 된 배경이 해리포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문화적 파워가 급성장하게 되면 그 경제력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박주근 대표님 말씀도 듣고 김현영 위원님, 이현지 연구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상과 모든 그 버추얼한 그 메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분도 게임을 하신 분을 모시고 그렇게 플랫폼을 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엔터주는 단순한 엔터가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이 빅4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이브,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이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뭐 약점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강점이 있으면 약점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주근 대표님. 보통 이제 엔터사들의 매출 어떤 그 분야가 앨범, 콘서트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굿점 이렇게 되는데 이번 1분기 매출의 가장 큰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IP 매출이 전보다 많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저는 굉장히 큰 강점으로 지금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그 후속 멀티 레이블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하반기가 기대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하반기의 대세는 이제 걸그룹인데 저는 이 걸그룹의 그전에는 이제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이 대세였잖아요. 걸그룹 대세가 또 다른 시장의 측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머스가 엄청 떴잖아요. 뜬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집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주 사용자층이 MZ세대나 30, 40대였는데 이 50대 이후가 갑자기 뉴스를 보기 시작하고 이걸로 커머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됐거든요. 걸그룹의 팬층을 보면요. 재밌게도 40대 여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미국 쪽에 미국 시장이 그래요. 우리가 아이돌 팬층 그러면 뭐 정말 어린 10대, 20대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실제 작년 봄에 보면 미국의 팬층 분석한 걸 보면 아이브 같은 경우 걸그룹이 아이브 같은 팬층을 보면 여성이 39%고 남성이 25%인데 여성 39% 중에 가장 많은 층이 40대 여성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아까 그 이 40대 여성층이 이미 10대, 20대부터 아이돌 노출되어 있는 층들이 이미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만큼의 문화적인 어떤 흡수층이 됐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팬덤층이 확대되는 거라면 굉장히 실적은 양호할 수 있다. 더 양호할 수 있다. 그 층들이 더 세대가 가더라도 그것도 흡수할 거거든요. 요즘은 40대 여성들이 딸 손잡고 가는 게 아이돌.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이전의 팬덤층하고 달라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계층들 흡수하는 것도 하이브의 강점이라서 저는 하반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개인 채널 봐도 40대 엄마하고 10대 딸이 같이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계층에서의 하이브의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근데 BTS는 군대를 가버렸잖아요. 일부가 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하이브에게도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메가 IP가 잠깐 활동을 쉰다는 거는 타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타격이 있겠으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이제 하이브의 이번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뛰어넘었군요, 벌써. 그렇죠. 세븐틴, 뉴진스만 해도 지금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음에도 거의 누적으로 200만 장 가까이 음반을 팔고 M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를 분석할 때 방탄소년단의 가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지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더해질 만한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다.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마치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B4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룹의 이름은 제가 진짜 뭐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저는 뭐 최강야구 이러면 제가 흥분을 하는데 뭐 유진스 이래버리면 유진스? 최소한 BTS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산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대충 아는데
이런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보고 읽어야 돼요. 뉴진스도 같은 건물에 있을 같은 텐데요. 건물이죠. 네, 건물인데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뭐 이런 그렇죠. 걸 붙여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 건 제가 자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도 머리가 조금 저런 쪽으로 텄으면 지금보다 돈을 몇 배를 벌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우스갯소리로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미래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친구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와서 옛날에 노예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많았단 예. 말이에요. 그런 이런 계약 시스템부터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좀 뜯어 보면은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하이브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는 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 네. 이때만 하더라도 IPO를 준비하고 있었었고 세븐틴이 있던 플레디스 센터를 M&A하기 전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회사에서 명확하게 수치를 밝힌 건 아니지만 네. 90%뭐 오히려 95% 이상이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었던 상황이에요. 그게 불과 한 3, 4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4년 동안 이익이나 매출이 줄었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2배, 3배로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세븐틴이나 새로운 걸그룹들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K-팝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신인들이 데뷔하면은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또는 길면 1년 정도 워밍업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앨범 판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워밍업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데뷔하자마자 반응이 오면은 그냥 대박 상태로 쭉 가는 거고요. 데뷔했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뭐 미안하지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들이 워낙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찍어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아티스트 군들을 굉장히 촘촘한 주기로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획사가 이제 하이브인 상황이고 네. 실제로 실적에서도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23년도는 하이브 아마 이익 빠질 거야. 방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익이야. 이렇게들 다 보셨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1분기 뚜껑 열고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예, 그리고 막상 보니까 세븐틴이나 투마로우바이투게더 같은 후속 아티스트들의 초동 판매량이나 투어 모객 수가 이제 스케일업 되는 게 네. 시장 예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이제 워밍업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익이 늘겠는데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아까 우리 초도 이야기했던 네. 우리나라 엔터 산업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습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네. 뉴진스는 기획 단계부터 어느 타겟을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하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지만 주로 블루 칼라의 아저씨급들, 그러니까 네. 80년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겠다는 타겟을 가지고 만든 그룹이란 말이에요. 뭐 10대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건드렸고 그게 바로 먹혀서 바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특정 뭐 그룹을 만들어서 잘 되면 대박 나고 안 되면 바로 내리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철저한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BTS하고 하이브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머지 빅3가 야, 왜 우리는 이야기 안 해?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급격하게 나머지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G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저도 압니다. 이 부분은 블랙핑크. 이 블랙핑크의 성공 요인을 외국인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작사 작곡이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 리듬 안에 다른 음악이 표절되지 않은 만큼의 음악 리듬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각자가 멀티 레이블 돼 있어서 영어 쓰는 친구, 태국말 쓰는 친구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화가 돼 있는 이런 점들이 어필하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YG는 이 하이브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강점과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보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블랙핑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 블랙핑크의 인기 때문에 YG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좋지만
YG의 멀티레이블의 한계는 분명히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인기는 좋죠. 이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런티가 달라졌어요. 공연 개런티가 기존에 5억에서 지금 21억으로 뛰어버렸어요. 21억이요? 4배가 뛰었어요. 베이스 개런티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은 좋아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오히려 YG는 그런 블랙핑크의 의존도를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가 앞으로는 아마 YG의 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를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비트하는 게 지금 물리치는 게 블랙핑크잖아요. YG 주식이잖아요. 이 블랙핑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핑크 색깔이 적색 계통이라서 좋은 건가요? 좀 유치한 질문 같습니다만 왜 YG의 블랙핑크 YG 주식이 네.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블랙핑크 때문이다? 블랙핑크 때문도 맞기는 한데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YG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제 월 말까지 봤을 때 거의 98%가량 상승했는데요. 네. 이 상승이 사실 연초부터라기보다도 4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잘 나온 배경은 블랙핑크가 말씀하신 대로 회당 몸값, 개런티 자체가 많이 올랐고 이제 블랙핑크 정도의 그 급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블랙핑크 정도의 이제 인지도를 얻는 가수들은 콘서트에 또 협찬이라고 하는 그런 매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스폰서십 매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 역시 블랙핑크구나 이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블랙핑크 영향도 있지만 7년 만에 이제 데뷔를 하는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걸그룹 이름이 뭐예요? 베이비몬스터라고요. 베이비몬스터? 네. 네. 최강몬스터. 네. 네, 그 최강몬스터가 네. 이제 아마 3분기쯤에 좀 실물로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기대를 했냐면 사실 신인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어느 엔터사나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습 영상도 공개를 하고 이제 프리 싱글, 그러니까 프리 데뷔곡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너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까 오히려 영상이 공개가 될 때 세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끌고 갔었던 거죠. 하이브의 뉴진스가 선공개곡을 내고 한 달 뒤에 실물 앨범 낼 때 빠지지 않고 올랐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YG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가 이끌었고 끝을 치고 올라간 건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끌고 간 요인이 아닌가. 아, 저분들이군요. 베이비몬스터가. 예. 다 어리십니다. 예. 근데 노래가 화면으로 볼 땐 상당히 그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발랄한 노래가 많이 나오나요? 근데 이게 그 각 기획사마다 네.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그 특징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다른데 이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블랙핑크 같은 창법 이런 걸 좀 많이 구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애초에 이 좀 닮았네요. 저 방금 나온 화면에. 그리고 예. 국적도 약간 블랙핑크랑 비슷하게 이제 그러네요, 태국인, 보니까. 한국인, 뭐 일본인 이렇게 영어 쓰는 사람 다 이렇게 좀 많이 이루었는데 네. 그쵸? 네. 어쨌든 뭐 JYP는 계속해서 YG는 계속해서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새로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나와서 얼마 정도 뒷받침해 주느냐가 성장의 가름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JYP 그러면 스트레이키즈잖아요. 네. JY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더걸스로 해서 15년 전에 한번 실패를 맛봤고 네. 이제 새로운 스트레이키즈로 정규 앨범 냈는데 지금 대박이 났어요. 네. 5월 한 달 동안 승승장구했고 네. 6월 달에도 지금 나쁘지 않고 네. 3분기 조금 네. 조정할 거다 그랬는데 조정 낌새도 안 보이고 그렇죠. JYP가 늦게 출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스트레이키즈가 하나의 선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JYP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보면 매출이 1,180억인데 영업이익이 420억이에요. 오, 30%가량 되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270억 정도 봤는데 네. 그 2배 가까이 그러네요. 나온 거죠. 음. 그런데 그 영업이익을 보면 네. 대부분이 그 공연 매출은 한 8%밖에 안 됐어요. 네. 공연 매출이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 2분기, 3분기 그게 약점 아닙니까? 공연 매출 작가. 오히려 저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2, 3분기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음. 그러면 매출 어디 많이 반영되느냐? 굿즈 상품 매출만 275억입니다. 1,170억의 매출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다른 그룹들도 굿즈를 판매할 건데 왜 유독 이쪽 스트레이키즈에 그러니까 그쪽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이야기. 마케팅을 찍게 그러니까 됐군요. 그 JYP 매출 구조를 보면 굿즈가 이 정도고 공연 매출이 8%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이라면 하반기에 공연 매출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것도 계속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JYP의 그 계속 성장을 이끌 만한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빅4 기업들이 결국은 SM을 포함해서 미국 진출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진출을 할 때 앞에서도 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타겟팅을 한다면 1, 2, 3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실 수 있다면? 일단은 이제 미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인으로 구성이 돼야겠죠. 네, 일단 철저한 현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뭐 우리나라 뭐 사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현지에서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그렇죠. 코드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어떤 TV 쇼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그게 아름아름 모여서 이제 뭐 공연이나 음반 이런 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지화를 위해서 좀 미국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본다면 좀 강력한 어떤 프로모터를 끼고 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하이브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이브라고 하더라도 그거 하이브가 사실은 다 핸들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세 번째로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그런 이제 특히 팝 스타일의 밴드가 잘 안 되는 장기 존속이 힘든 이유가 이게 그 흥행을 하고 나서 특출난 멤버가 나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뭐 미국이니까 또 뭐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걸 극도로 중요시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소위 말하는 노예계약 형태로 구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밴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네가 솔로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입증을 시켜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뭐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걸그룹 중에 데스티니 차일드라고 있는데 데스티니 차일드는 잘 모르셔도 거기서 나와서 대박난 비욘세는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팝 스타일의 밴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밴드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유인책을 아마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K-팝의 글로벌 침투율이 아까 4% 정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 시장이 24배, 뭐 25배, 50배 정도 커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우리 저 김현용 의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K 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를 석권하기 위한 룰 브레이크 역할에서 룰 세팅까지 가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색깔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색깔. 우리가 이제 K-팝 이전에는 사실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 벤치마킹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 장르를 벤치마킹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눈 떠보니 K-팝이 하나 장르가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그 이 K-팝에 가지고 있는 이 강점들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그 기획 그리고 뭐 구성 그리고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그 K-팝이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 세대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까 걸그룹의 팬덤이 사실대로 늘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K-팝이 그 정도 섬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시장을 어떻게 지키면서 확산해 갈 것인가 핵심이지. 뭐 유럽 간다고 완전 유럽화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강화시킬까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연구원, 우리가 꼭 이 질문을 좀 한 번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도 시장이지만 15억의 중국 시장은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한령 때문에 막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요새 할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 중국인들이 배우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중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 조건으로 우리나라 배우 써라 이제 이건데 우리가 미국 전략도 중요한데 이 현안령을 뚫고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드라마와 이제 음악이라고 나눠봤을 때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진출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산업은 음악 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은 지금 2017년 이후부터 언제 이게 풀릴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덤의 특징을 보면요. 한국 팬들은 보통 스트리밍, 음원 중심의 이제 이런 기여를 많이 해주고 중국은 음반, 앨범 많이 삽니다. 일본은 약간 MD, 굿즈를 좀 많이 사는 그런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의 팬덤의 그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은 우선은 진출을 하는 것부터가 참 중요한데 이제 좀 막혀 있다 보니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 먼저 시장을 공연으로 뚫는다. 현지 연구원님 머리를 이렇게 하나 살짝 넘겨주시면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머리. 그러시면 마이크가 조금 걸려서 엔터테인먼트를 설명해 주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못 들으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커튼을 걷어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주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침투하기 쉬운, 그나마 쉬운 영역이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K-팝 가수들 중에 중국인 멤버가 있는 그런 그룹의 공연부터 조금 가시화를 해본다면 중국에서의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은 이제 엔터사를 쭉쭉쭉 끌고 갈 만한 충분한 아주 좋은 요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덜 늦게 열리지 않을까, 중국은. 그 중국의 한 그 아이돌 멤버를 영입해서 한번 했다가 좀 문제가 좀 됐고 대만 국기 뭐 들고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이슈가 많아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세 분께 한번 요약을 부탁드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산업군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하나의 종목이 되었다. 이게 글로벌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될지는 하이브라든지 이미 빅4를 통해서 내용들이 비춰지고 있다. 이거를 죽이지 않고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를 한번 말씀 주시고 또 어떤 세 분 중에 한 분이 앞으로 이 주식의 전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아까 뭐 답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제는 이제 엔터주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질 만큼 구조적인 성장에 이제 초입에 있게 됐고요. 사실 여기서부터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해 연간 K-팝의 모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거의 2배로 갑자기 늘어난 1,200만 명의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의 모객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초반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70~80%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미국에서의 저변을 확대해 가면서 가장 빅마켓인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현재 음반 음원은 2%가 채 안 되고요. K-팝의 점유율이. 공연도 3%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2배, 3배로 늘려야만 현재 엔터주가 뭐 엔터주 주요 4사 시총 합산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될 텐데 뭐 2배, 3배 갈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 미국에서의 성패 이 부분에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지 연구원. 저는 그냥 이제 한마디로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덧붙이면 이제 엔터 자체가 펀더가 좀 중요해진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이 펀더를 이끌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유럽, 새로운 시장에서의 진출이 이제 연말부터 서서히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엔터를 좀 더 장기적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건 대표님.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엔터 산업은 이미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러니까 엔터 산업 너머의 걸 좀 보는 게 훨씬 성장性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엔터 산업과 가상과 NFT와 ITU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는 기업들을 좀 보면 조금 성구안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대 비틀즈를 선봉으로 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이 BTS가 이룩한 K-팝 인베이전이 있죠. 여기에 4세대 걸그룹이 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세계 속에서 K-팝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데뷔 예정인 미국 현지 걸그룹들의 거는 기대도 큽니다. 부디 좋은 성과 나와서 K-엔터주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